안녕하세요. 꼭 잡아야 하는 정보 그립톡의 진행자 김미정입니다. 자, 저희 지난번에 방송된 1화 부동산 편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자, 그 메시지 중에는 이 미모의 진행자 저에 대한 칭찬도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자, 너무 반응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저희 부동산 편이 너무나도 핫한 반응에 이어서 시청자가 해줬으면 하는 주제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다른 주제를 선정해서 좀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급하게 주제를 바꿔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오늘 주제는요. 자, 저번 부동산 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네, 이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긴 하지만 정말 이제는 도를 지나쳤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60조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지금 접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가계부채 정말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단어지만 직접적으로 나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은 좀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가계부채의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부동산 편에 이어서 경제를 낱낱이 까발려 주실 우리 김영근 상무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상무님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상무님 말고도 우리 프로그램의 숨은 주역이죠. 숨은 주역. 우리 패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저번 편에 이어서 큰 활약을 해주신 분 그리고 또 새로운 뉴페이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해주세요. 이번 주제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 방송 출연해달라고 너무 쫄랐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오니까 너무 긴장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질문 상무님 통해서 많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편에 이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나와가지고 깔짝깔짝 이렇게 드린 질문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반응을 많이 받았고요. 뭐 이러다가 유튜브 스타가 돼버리면 어쩌나.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약간 깔짝깔짝을 컨셉으로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문 많이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우리 뉴페이스와 깔짝남.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상무님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긴장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질문은 진행자인 제가 진행자의 권한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라는 단어가 정말 요즘 TV를 틀면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인데 도대체 가계부채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정부가 빚을 진 거는 정부부채, 기업이 빚을 지면 기업부채, 그 다음에 가계가 빚을 지면 가계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계부채가 많냐 적냐를 구분할 때 판단할 때 기준이 GDP거든요. GDP 대비해서 몇 프로냐 이걸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 100% 정도 돼요. 100%면 역사적으로나 경제 사적으로나 이 GDP의 100%가 되면 위험하다. 외국에는 없는 또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비공식적인 가계부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게 이제 그 개인사업자 대출. 보통 자영업 대출이라고 많이 하죠. 개인사업자 대출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기업 대출로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전세자금 있잖아요. 그거 사실 가계부채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간의 부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계부채에 해당됩니다.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합치면 한 1,300조 정도를 플러스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3,000조가 좀 넘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GDP의 거의 150% 가까이 되죠. 그래서 임계점은 한참 넘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계부채의 정확한 정의는요. 한 가구가 대출받은 부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인 이 가계부채에는 자영업자와 관련된 그런 대출이라던가 혹은 전세자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비공식적인 이런 수치까지 합했을 때 3,000조가 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면 상무님, 매체에서 가계부채가 많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통 가계부채가 많으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집안에 부채가 많으면 소비를 많이 줄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요. 예, 허리띠 졸라매게 돼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가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부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에요.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금리가 낮게만 유지가 되면 터지지 않아요. 예, 그런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그러니까 파산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방향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게 은행이겠죠. 예, 돈을 빌려준 쪽에서 이제 파산이 일어나면 부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떤 현상까지 발생하냐면 금융위기라고 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돼요. 은행들은 자기가 살려고 대출을 회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멀쩡하게 있는 이제 중소기업이 대출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은행들이 대출 연장을 안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번지면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라 경제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 특히 서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채가 터지고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이 되면 중소기업들이 망할 수 있어요. 같이. 그러면은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진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가게가 파산을 많이 하겠죠. 가계부채의 파산은 가정의 파산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혼을 많이 하거나 또는 자살률이 높아지거나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개인의 파산이 아니라 가정의 파산, 가정의 해체, 가정의 몰락이란 단어가 가슴에 딱 와닿는 정말 큰 위기다라는 것이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가계부채에서 부동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규제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하게 이게 뭐 규제를 뭐 푼다 조인다 해서 크게 저 같은 사람한테 좀 와닿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좀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Drop the beat. 억제 정책을 좀 빨리 쓰면 효과가 있어요. 빨리 쓰면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억제를 한다고 해도 이미 좀 많이 늦었다고 볼 수 있죠. 늘어나기 전에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이미 좀 많이 늦었다고 볼 수 있죠. 빨리 쓰면 효과가 있는데 이미 좀 많이 늦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성모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의 직원을 꽂아주셨는데요. 저 갑자기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금리랑 가계부채랑 상관관계가 큰가요?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제가 했어야 되는데 뺏겼네요. 뉴페이스가 바로 가져갔네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금리가 좀 많이 낮을 때는 뭘 투자를 하거나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아주 쉽게 돈을 빌리잖아요. 예, 금리 부담이 낮으니까. 그런데 금리가 높아지면 쉽게 빌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금리가 낮을 때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금리가 높으면 가계부채가 많이 억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쉽게 이해를 네, 하셨나요? 이제는 진짜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 MZ세대들의 대표들답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의 자리가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우리 깔짱남 다음번에 MC 자리에 앉아있을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시청자분들은 네. 저보다는 우리 아나운서님을 더 필요로 하실 겁니다. 정말 걱정이네요. 저는 한국에서만 살았으니까 우리나라가 유난히 좀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한 경제사를 겪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우리나라랑 비슷한 뭐 상황이나 비슷한 그런 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들도 있을까요? 물론 있죠. 예, 물론 있습니다. 1990년 초에 일본이 좀 같은 상황이었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이 부동산이 버블을 만들었다가 90년대 딱 들어와서 버블이 깨지면서 가계부채가 무너지면서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3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되찾지 못하고 누워버렸죠. 있는. 네. 저희 표현으로 누워버린다고 하는데 경제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2008년 미국 리만 사태. Economy's facing a huge headwind right now. 9월 15일 월스트리트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You've had, literally thousands of jobs disappear overnight. 세계 최대 금융회사들이 파산하고 인수합병됐다. We're sort of walking along the edge of a cliff right now. 그때도 우리랑 비슷한 부동산발 가계부채 붕괴거든요. 그래서 리만 사태도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생각했을 때는 이런 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좀 개발도상국들이나 네네. 좀 경제력이 약한 나라일 줄 알았는데 말씀 맞아요. 들어보니까 완전 네, 그렇지 세계 않습니다. 경제대국들이 그런 경제 위기를 겪고 근데 2012년에 유럽 재정 위기 때도 네. 그리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들어봤을 뻔한 네, 선진국들이죠. 피그라고 하죠. 네. 그런 국가들도 다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면서 가계부채 붕괴 위기를 겪었죠. 정말 이렇게 강대국들마저 이런 위기를 겪었다고 하니까 더욱더 심각함이 느껴지고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불안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직도 누워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무섭고 궁금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상무님께서는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좀 상무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이 점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정부 관계자라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터졌을 때 수습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터졌을 때 수습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경제가 30년 누워버린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터졌을 때 수습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됐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습을 잘해야 되는데 수습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회생제도 네. 그거를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정부기금을 만들어서 빨리 구제하는 방향으로 그걸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깡통주택.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연끌을 했다가 망했어요. 망하면 내 대출금이 집값보다 더 높은 거죠.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내려가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파산을 하는 거거든요. 경매로 나가도 경매 처리되고 나면 반의 반값으로 처리되잖아요.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남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몇백만 명 된다고 하면 경제가 일본처럼 누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회생제도를 통해서 개인들을 네네. 가게들을 구제를 해주는 정책들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면 반대로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네네. 정부에서 구제해 줄 거니까 지금 더 땡겨보자 열로 이런 분들이 나올 우려는 네. 있지 않을까요? 열로적인 그런- 발생. 네. 네. 모로해저드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부작용은 있겠죠. 그런 부작용이 있겠지만 근데 지금 아마 열이면 열 다 만약에 너 빚 이렇게 해서 망할 수 있는데 뭐 구제 받을 수 있는데 너 한번 모험 해볼래?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딱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들죠. 예.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보다 그걸 구제했을 때 경제가 빨리 살아날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개인회생제도 얘기했지만 깡통주택이 발생했을 때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가 이렇게 언더워터가 돼서 빚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걸 끝까지 갚아야 돼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오. 미국은 언더워터에 빠지면 그거는 은행의 책임이에요. 은행이 잘못 빌려준 거예요. 그냥 집키를 주면 끝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개인이 떠안으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은행이 떠안게 되면 은행으로 부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투여하거나 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은행들의 부실은 좀 개인보다는 빨리 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방식 때문에 빨리 일어선 거고요. 일본은 그렇지 않아서 누워버린 거죠. 꿀팁을 훨씬 많이 준비해주신 것 같아요. 저번보다. 그래도 너무 우리나라 재밌다. 정부가 그래도 빚이 좀 적은 편이라서 네. 이럴 때 빚을 한번 쓰는 거죠. 언제 쓰겠어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대비는 늦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이 터질 상황에 대비해서 네, 터졌을 때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해줬죠, 제가. 네. 자, 저희가 저번 부동산 편에서는 우리 무주택자 분들께서 네, 희망을 갖고, 작은 희망을 갖고 돌아가셨는데 오늘 이 가계부채 편은 어떠셨나요? 어렵고 힘든 내용이었는데 앞으로 더 많이 경제 공부를 해야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저도 내 집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느끼기에도 저번보다 훨씬 분위기도 네. 아무래도 오늘 두 번째다 활약 보니까. 좋았어요. 네. 부동산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조금 오늘 해주신 말씀이 실생활이랑 밀착되어 있는 이슈고 또 이 경제 현상들이 저희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되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 보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만족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고해주신 김영근 상무님과 우리 MZ세대 패널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저희가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저는 좀 피부로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상무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하다.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패턴을 알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주제를 방송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진행자에 대한 칭찬도 좋으니까요. 많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고요. 저희 방송 그립톡의 마스코트 김미정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고 싶으셔도 조금만 참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